네, 어쨌든 구치소 감옥까지 가는 이 무거운 책임을 지면서까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계시는 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의 삶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치소 좋아요. 너 오늘이 딱 1주년이에요. 아 그러네요. 아, 작년 11월 25일 날 제가 출소했으니까 딱 1년 됐네요. 뭐 구치소 얘기 잠깐 하면 하여튼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 25일이 위원장 하는 동안 제일 얼굴이 좋았답니다. 한 3달 쉬고 나온 거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무게가 되게 많이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동지대왕 오늘 얘기한 그런 세대 간의 문제도 있지만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고 이건 노동조합 우리 민주노총 내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부분이에요, 저한테.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과 연석회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이 네 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정치 세력화를 또 만들어야 해요. 이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또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전농, 빈민, 청년, 여성 이런 민중진영들과 함께 또 같이 운동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되게 큰 하나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뭐 환경운동연합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랑 또 같이 도모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묶어서 한국 사회 운동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 민주노총만큼 쪽수 많은 데도 없고 군사 많은 데도 없고 투쟁력이 많은 데도 없거든요. 민주노총이 대장입니다. 어디 가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장이에요. 대장이면 다 좋을 것 같죠. 한 개도 안 좋아요. 맨 책임만 많고. 그러니까 막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글 써달라는 요구가 한 6, 7개 되고요. 집회 와달라는 요구가 한 10대 개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많아요. 제가 거부하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신중해야 되고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민주노총이 작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당구도 250 치거든요. 당구도 못 칩니다 요즘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민주노총 위원장에서 많이 무겁고요. 일정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최근만 놓고 보면 240시간을 10월 31일 날 출발해서 11월 10일 날 서울 도착해서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11일 날 이제 뭐 낮에 회의하고 저녁 때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기념식 갔다가 저녁 때 청년 노동자대회 갔다가 끝나고 뒤풀이하고 다음 날 10일 노동절이었죠. 오전에 이제 막 준비해서 발언문 쓰고 뭐 이런 데 실무 점검하고 노동자대회 끝나고 뒤풀이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었잖아요. 비 많이 맞고 다 쉬셨죠? 저는 그날 오전부터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또 오전에는 임원회의, 사무총국 회의, 2시에 상집회의, 월요일 날은 쭈르륵 회의 일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화요일 날이 뭐였더라? 화요일 날도 하여튼 무슨 일정을 저녁까지 하고 수요일 날 제가 국제노총 회의 있어서 호주로 출발했어요, 아침에.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7시 반에 인천공항 도착해서 10시에 기자회견 갔다가 1시 반에 건설 집회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회의 하나 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서울대병원 파업 집회 가고 오후에 세희가 우리 뭐 했지 오후에 서울대병원 파업 집회 갔다가 오후에 또 어디 한 군데 더 갔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고 뭐 네? 언론노조 창립 기념식 갔다가 뭐 이러기로 하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희 호주 갔다 와서 빨래를 아직 못했어요. 4일 됐는데 하여튼 그렇고 내일도 또 서울에서 교육이 하나 있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게 위원장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년이 활동하려고 하면 조직의 기조와 맞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조직 안에서 청년들이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께서 혹시 이 질문을 보내셨나요? 네, 조직 안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하며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배 세대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젊다는 이유로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위원장님의 의견과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누가 이 질문을 해주셨을까요? 아, 네, 뭐 익명으로 보내신 거니까 꼭 밝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혹시 미리 받아보셨나요, 질문을? 네, 그럼 그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되고요. 제가 일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수설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위원장 입장에 빡세게 잡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러려고 젊은 위원장 뽑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아, 농담이고 하여튼 근데 저는 달리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격하게 끄덕이셨는데 왜냐면 진짜 선배들이 그냥 자기 하기 싫은 일 동지들한테 미루는 걸까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현장에 있는 지부장이면 내가 통선대 가고 내가 그냥 집회 가고 이게 훨씬 속 편할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여름에 저보고 통선대를 한 일주일 갔다 오라 그러면 만세를 부르고 갈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세상 그런 편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민이 들면 왜 이런 고민이 들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간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간부로서 요구되는 역할이 많다는 건 그 기회를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좋은 일 아닌가요? 간부로서 많은 일을 요구받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 아닙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맡기는 거라면 좋은 일이잖아요. 현실은 물론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아, 지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이렇게 격하게 웃지? 저희 김세익 동지가 저 수행하고 다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세이가 나 물 한 잔 먹으면 지가 떠먹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물 한 잔만 줘. 근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선배는 나한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떠맡기는 걸지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저는 아주 원칙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니 이거는 왜 지회장이, 왜 선배가, 왜 누가 당신이 해야 될 일인데 왜 나한테 떠넘기냐. 이유가 뭐냐. 내가 만만하냐. 저는 정색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후배 관계가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을 하는 동지적 관계 아닙니까? 동지가 잘못된 길을 걷고 그 동지가 정말 생각을 잘못해서 나한테 그런 제기를 하는 거라면 그건 내가 귀찮고 힘든 걸 떠나서 그 사람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일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와줘야죠. 그 사람이 그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 이게 진짜 저 사람 하기 싫어서 나 시키는 건지 나한테 도움이 되라고 시키는 건지 왜 이걸 나한테 시키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동지적으로. 그럴 땐 진짜 예를 들면 윤설 동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선배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고민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부족한 지점도 그 사람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불만만 갖고 있으면 현실은 더 골마가고 그 사람은 아마 더 망가져갈 거고 관계는 더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 내가 그만두든지 그 사람이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색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소위 직책이 깡패라고 부위원장들이나 우리 실장님들이나 다 저보다 연배인 분들이 많은데 좀 정색하고 뭐 막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단칠 때도 있습니다.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데서 주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좀 어렸을 때 많이 주저했어요. 선배들한테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내가 아무리 대표자지만 간부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막 시켜도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집회 끝나고 막 쓰레기 정리하고 뭐 짐 정리하고 이러면 다 선배들인데 나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아무리 내가 위원장이지만. 그래서 막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말립니다. 위원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합원들 챙기시라. 그게 당신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대표자들 인사하고 조합원들 인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박수라도 한번 하고, 이게 저에게 부여된 역할이거든요. 그런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불만이 있으면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한두 번 진짜 내가 귀찮은 일을 시켜버릇 했는데 아무 소리 없이 군말 없이 하면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또 다른 걸 하나 얹게 되고 또 다른 걸 하나 얹게 되고 해서 견디지 못하고 왜 나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느냐, 나는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의 얘기 같은. 네. 또 박수가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선배들의 네, 무리한 요구에 네, 의미를 네,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파이어족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좀 낯선 말이긴 한데요. 끄덕끄덕 혹시 이 질문 하셨나요? 네. 파이어족이란 충분한 돈을 모아 만 49세 이전에 조기에 은퇴하여 극단적인 소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후에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네, 여기 사전적 설명이 있는데요. 평생 직장은 없고 노동이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49살까지 일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면 땡큐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그 49살까지 살기의 삶을 희생하는 게 과연 가치 있을까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쓸 거 안 쓸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정말 그렇게 모아가지고 50까지 그렇게 모아서 나머지 여생 한 30년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로또에 맞아도 지금은 집 한 채를 못 사는 세상인데, 예를 들면 내가 뭐 학교 졸업하고 20살부터 일을 해도 30년간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으면 앞으로 30년을 살려면 남들 40년, 50년 일할 거에 1, 20년치는 저축을 해놔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헐벗고 배고프게 평생을 살겠다 이런 거니까 뭐 그건 존중합니다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의 취지는 고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막 그 현실을 즐기지 못하고 내지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돈 하면서 한 20년 막 바짝 벌어가지고 나는 그냥 살 거야 이런 게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뭐 돈 중심이고 또 노동하는 삶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기계가 발전하면 노동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누구나 일을 해야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건 그 노동 자체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그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노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생산하는 재고는 일본의 중산층이 살 수 있을 만큼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재화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떤 놈은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빚만 몇천만 원, 몇억이 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인데, 이것을 골고루 나누면 일본의 중산층,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한 30평짜리 아파트 있고 연봉 한 7, 8천 되고 이런 정도를 전 세계 인류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지금 정도 일하고 다 그렇게 살자 이러면 땡큐잖아요. 우리는 좋잖아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거고요. 노동은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린 너무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3-4시간 정도 일하고 30평짜리 아파트 살면서 한 2000cc 차 굴리고 뭐 먹고 싶을 때 소고기도 사 먹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식도 하고 가족들이랑 뭐 이런 정도 삶 사는 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4시간만 일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게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인간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꼭 일을 해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이지 꼭 누구나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불가능하다는 건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주식으로 대박이 나거나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로또 맞은 사람 제 2등까지는 봤습니다. 맞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주식해가지고 막 한 1억 담궈가지고 막 60억, 70억 번 사람 본 적 있습니까? 100만원 담궈서 2천만원 맞는 사람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 3년 후에 만났더니 다시 100만원 됐다 하더라고요. 네. 돈 1,000만원 잃은 사람은 많이 봤죠. 코인 사가지고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평생 49가지만 일하고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이런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놔둘까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00의 99는 49에 은퇴를 해서 여유자득한 삶을 배고프게 살다가 50대 후반 정도에 다시 일을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는 저들이 만드는 허상입니다. 기득권은 늘 꿈을 줍니다. 우리한테. 너는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당근을 주는 것처럼 허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늘 기득권에게 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은 금융권에 있거나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들 내에서 도는 정보를 주로 얻죠. 개미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손 털 때 던져주는 정보를 고급 정보인 줄 알고 그걸 덜컥 물어가지고 개미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라서 결국에는 아주 극소수는 정말 100만 명, 110만 우리 조합원 중에 어쩌다 한두 명은 로또를 맞을 수도 있겠고 49가지만 일하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리고 48살에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 신조어는 하여튼 50%는 현실에 충실하고 50%는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살거든요.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순간도 중요합니다. 나의 20대, 30대가 아름답고 즐겁지 않은데 나의 노후가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대학교 지부에서 조끼에 사인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런 평택대학교 조끼면 하늘색 분들 중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다른 동지들에게도 해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총파업 대장정 하면서 평택대학교 갔다 우리 두 분의 동지가 저 하늘색 조끼를 가져오셔서 등판에다 사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겁나 민망했는데요. 결국에 하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끼에 사인해달라고 요청받은 게 오스트리아 노총에서 이번에 그 국제노총 회의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오스트리아 노총에서 민주노총 조끼에 위원장 사인해서 주면 오스트리아 노총 뭐 박물관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게시해 놓겠다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조끼만 줬습니다. 사인은 안 하고. 전 세계 몇 장입니까? 뭐가요? 조끼에 사인. 이거 그 조끼 입는 문화는요 전 세계 노동조합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조끼 안 입습니다. 국제노총 회의가 있는데 민주노총에서 간 8명만 유일하게 조끼 입고 앉아있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거 남들 다 막 양복 입고 있고 막 이런데 심지어 한국노총도 8명 갔는데 한국노총 한 명도 조끼를 안 입었어요. 우리만 딱 조끼를 입으면 벗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입고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조끼 입는 문화는 외국에 별로 없어요, 사실.
한국 사회의 되게 독특한 문화고, 그래서 뭐 하여튼 사인은 여기저기 많이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건 결제 서류에 사인을 많이 하고요. 현장 다니다 보면 뭐 조합원들이 사인해달라고 막 하는데 되게 민망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투쟁합시다 이런 거 쓰고 이름 써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네. 사인을 하시긴 하셨지만 좀 민망하셨다. 라는 네, 얘기 좀 들었는데. 아니고 많이 민망했어요. 네, 아, 그리고 조끼를 입는 나라가 많이 없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네. 우선 사전 질의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질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번째 질문인데요. 민주노총의 청년사업 2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저는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사업이. 청년 동지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드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 예컨대 뭐 현대차나 뭐 이런 데서 MZ세대 노동조합이 새로 생겼다 이러면서 우리는 뭐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청년 간부들이 반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MZ세대들이 비정규직 어쩌고 저쩌고 하면 건설노조의 청년 조합원들이 반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붙어 싸워서 우리의 가치가 옳다는 걸 증명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뒤에서 욕은 하는데 대놓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청년은 약간 패기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침없고. 근데 별로 그렇지 않고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배들이랑 소리 지르고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서서 잘못했구나 싶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배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동지들의 특권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 잘못을 하고 그 인정하고 반성하는 건 청년 세대의 권리입니다. 실패할 권리입니다. 근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는지가 참 아쉬워요. 너무 조심스럽다고 생각돼요, 저는. 민주노총의 청년사업도 그렇고 각 지역본부나 또 연맹이나 각 단위 노조에 있는 청년사업도 그렇고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겠고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동지들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래야 동지들의 입지가 생기고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은 민주노총이나 각 노조에서 건설이나 이런 데 좀 다르겠습니다만 비정규 할당이라는 제도를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냥 됐겠습니까? 비정규직들이 대의원대에 와서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대의원 보장 안 해주냐 막 이러고 싸우고 요구하고 단상 점거하고 막 그렇게 해서 쟁취한 겁니다. 여성 할당 마찬가지입니다. 대의원대회 때마다 여성에 대한 할당은 높여달라고 제기하고 요구하고 투쟁하고 아주 정말 사소한 거라도 꼬투리 잡아서 이건 잘못됐다고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드러내고 투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간 거거든요. 청년들은 우리 문제 심각하다고 하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별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공세적이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아마 기존 간부들이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다는 건 비밀입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동지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거든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노총도 그렇고 어디에도 청년 사업이라고 하는 정형이 없어요. 도로가 뚫려 있거나 레일이 깔려 있지 않아요. 비정규직 사업은 저만큼 나가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서간 데들의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이걸 벤치마킹 할 수도 있어요. 청년 사업은 사실은 지금 거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첫 걸음이고 다 새로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 또 장애물도 많고 난관도 많고 그래서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더 정말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네, 실패도 많이 하고, 네, 호기롭게, 네, 도전도 많이 하라는 말씀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현장에서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형틀 몫으로 일하고 있는 김명재라고 합니다. 일단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건설 일을 이제 평생 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이제 소중함과 중요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 있는 저희 이제 경기도 건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선배님들만큼은 아니지만 항상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만큼 민주노총에 열정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고요. 근데 이제 하지만 여느 현장직과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건설노조도 지금 고령화가 되고 가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되어가는 이제 건설노조를 보았을 때 간혹 이대로 가다가 이제 건설노조가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짧게는 5년, 6년, 길게는 10년인데 이제 물론 뭐 장옥기 위원장님하고 이제 뭐 저희 경기도 건설지부 이제 양태우 지부장님 등 이제 각지의 지부장님들께서 잘 해결해 나가시고 저희 청년 노동자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양경수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노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건설노조가 좋은 직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왜냐면 20대 노동자들 중에도 난 머리 쓰는 거 싫어, 난 몸 쓰는 게 좋아, 이런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건설일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하는 일을 하면 여전히 노가다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2명씩 죽어나가는데 21살 먹은 청년이 엄마 나 건설 현장 가서 일할 거야 그러면 너 미쳤냐? 이러잖아요 보통 반응이. 야 거기 돈 많이 준다더라, 거기 좋다더라, 가봐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지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예전에는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40대는 없었어요. 거의 50대가 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40대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좋아졌거든요, 예전보다. 제가 경험했던 건 제 기아회사 비정규직이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50대였다 그랬잖아요. 처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까지는 채용 절차라는 게 없었어요. 사내하청 업체고 비정규직이고 하다 보니까 반장이 자기 동네 노는 동생 있으면 데려다가 일 시키고, 사장이 뭐 어디 동서 잘렸다 그러면 데려다 일 시키고 막 이런 데였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반장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면 이 해고였고 뭐 이런 데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생기고 처우가 개선되고 단협이 체결되고 임금 조건이 나아지고, 노동조합 생기기 전에는 정규직이 쓰다가 버린 장갑 주워가지고 빨아서 쓰고 이랬거든요. 장갑도 안 줬어요. 작업 도구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다 자기가 사서 쓰든지 정규직들한테 가가지고 장갑 하나만 줘 이래가지고 얻어 쓰든지 이랬단 말이죠. 근데 비정규직 노동조합 생기고 임금도 가파르게 올랐고 단협 체결되면서 그런 송업품이나 이런 지급도 다 되게 됐고 이게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회장 할 때 그래서 채용을 투명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회사랑 인간협회에서 교섭해가지고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꿨어요. 사람인에다가 공채하는 방식으로, 사람인 그 구직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사 이렇게 올려가지고 공채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서류 전형하고 블라인드 면접 해가지고 뽑는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00대 1이었습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뽑는데 경쟁률이 200대 1이었어요. 80%가 대졸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이 연봉이 꽤 되고 일도 괜찮고 여기서 좀 버티고 잘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인력시장에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한 7, 8년 만에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도망간 사람이 한 2-3달에 한 명씩은 있었거든요. 일하러 와가지고 한 이틀 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점심시간에 사라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점심시간 끝나고 라인 돌려고 그러는데 옆자리에 사람이 없어.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아. 집에 간 거야 얘는 그냥. 그런 일도 있었고 반장이 집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막 이런 현장이었는데, 노동조합 생기고 한 7, 8년 만에 경쟁률 200대 1인 현장이 되었어요. 건설노조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안전한 현장, 깨끗한 현장, 처우가 좋은 현장을 동지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그따위인데 누가 올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름에 그 땀 흘리고 호수 빼가지고 머리만 대충 닦고 막 그 합판떼기로 막아놓은 데서 누군가는 샤워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현장에 젊은 친구들이 좀 오려 그럴까요? 요즘 20대 있는 청년들 대부분 외아들이거나 외동딸이거나 자기가 하나를 뭐 집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키워지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20대 청년들이 갑자기 막 진짜 어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1층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사진에 있는 이런 화장실을 써야 하고 거기가 도저히 더러워서 못 가겠어가지고 쉬는 시간 이럴 때 사람 없는 층에 몰래 가서 싸야 되고 이런 게 지금 건설 현장이잖아요. 거기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걸 좀 바꿔야 세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 현장을 젊은 층들도 그렇고 지금 뭐 일반 시민들도 다 노가다 더럽고 힘들고 뭐 지저분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청년들이 후세 선배들을 이제 나가시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청년들을 저희가 어떻게 뭐 일반 조합원들을 이제 포섭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장 밖에 있는 시민들 그 20대, 30대 청년들을 저희가 포섭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열정적으로 저희가 그 인원들을 좀 더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신지를 궁금하거든요. 네, 뭐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저도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양한 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청년조합원들이 그런 거 한다 그러면 제가 양태도 지부장을 족쳐서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같은 종씨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대로. 왜냐하면 건설 현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모르고 막연하게 폄하하는 시선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젊은 동지들이. 그래서 진짜 저 같으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느니 건설 현장 가서 일하겠어요. 저 20살 때,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 끝나고 제가 처음 했던 일이 가락시장 가가지고 이약가 품팔이 있잖아요. 그거 했었거든요. 그때 돈으로 3,000원 주면 이약가를 빌려줬어요. 밤새 이제 가락시장에서 그 이약가에다가 배추, 감자 막 이런 거 실어서 그 가게에서 차에서 가게로 이렇게 날라주면 가벼운 건 3,000원, 무거운 건 5,000원 이렇게 줬었거든요. 하면 그렇게 일하면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당 잡고 나갔었는데 그때는 용역업체 통해서 이제 일당 잡고 나가면 5만 원 일당 주는데 5,000원 소개비 띄고 4만 5천 원 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일을 하는 게 현털목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어린 애가 나와서 그런 거 하니까 옆에 그 외벽 줄 타는 아저씨가 하면 나랑 같이 일해볼래 그래가지고 싫어요 안 했었는데 타일 하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타일은 또 힘 많이 드니까 그런 거 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고 벽돌에서 지적 같은 거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아저씨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건설 현장이 어떤지 좀 보여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이런 걸로 오히려 여기 있는 동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건설 현장 이래요. 할만해요. 오세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모습에서도 보여주고 또 현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꾸는 것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필요하면 이런 정도 열심히 같이 돕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설지부 정리팀에 있는 변상민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뭐 군대에 있을 때는 뭐 대부분 이제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은 이제 위에까지는 보고 체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사단장님의 마음의 편지라는 게 있었어요. 소원수리 같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을 뭐 상세히 적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양경수 위원장님께 뭐 아까 페이스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보낼 수 있는 주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페이스북에 안경수 검색하면 저 나오고요. 그냥 보내면 돼요. 한 명만 나오나 아니라. 여러 명 나오긴 한데 제 사진 걸어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티 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일 많이 제일 위에 나올걸요? 네.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스타는 안 해요. 인스타는 예전에 했었는데 맨 먹을 거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디가 다 영어여가지고 그래서 40대 갬성에는 페북이 맞습니다. 하나는 2022년 양경수 위원장님이 생각했을 때 2020에는 어떤 해였는지 한 단어로 신생 노조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노조를 하시는 노조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지. 네. 저는 한 단어는 좀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새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은 미리 재단하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집회 한번 나와보고 짜증나고 싫으면 오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시라. 그 집회 나와서 뭔가 바뀌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그리고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보고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재단하지 마시라. 놀랍게도 민주노총 내에는 단 한 번도 파업을 안 해본 노동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신기하죠? 공공기관 이런 데 30몇 년간 파업 한 번도 안 해본 데도 많아요. 건설처럼 밥 먹듯이 파업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평택 때는 파업을 했지만 우리 대학로 김동욱 본부장이 계시는데 우리 경인강 본부 대학 소속 지부 중에 지금까지 파업 한 번도 안 해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사실은 모든 노동조합이 매년 파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내보진 않았지만 민주노총 110만 중에서 올해 파업을 한 노동조합은 다 합쳐도 50만이 안 될걸요, 아마. 절반이 안 될 겁니다. 대부분 파업 전에 대부분 합의를 합니다. 건설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건설은. 열악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많이 하지 사실은 정규직 사업자들 파업 많이 안 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올해 파업 안 했어요. 그냥 마무리했습니다. 건설 금속에 있는 19만 중에 제가 알기로 한 6만 정도만 파업을 했습니다. 13만은 파업 안 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 중에 지금 연말에 이제 막 하고 있고 나머지 25만 중에 공공운수가 다 해도 한 10만 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래요. 공무원 파업 못하죠. 전교조 파업 못하죠. 기본 15만 명은 파업을 못하는 조직입니다. 우리. 건설 10만은 매일 합니다. 건설도 사실 플랜트는 안 하잖아요. 원리 회의를 하는 거지 파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 기업노조 파업 안 하잖아요. 건설 기계 또 자주 안 하잖아요. 집회를 오는 거죠. 그리고 토목건축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근태를 빼고 오는 경우가 있지 그냥 생짜로 무급으로 파업을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죠. 1년에 두세 번 많으면 그 정도죠. 전기 올해 파업 이틀인가 했죠 아마. 타워 올해 파업 안 했죠. 건설도 파업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요 사실. 그래서 해봐라. 저는 새로 생긴 노동조합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파업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뭐 해봐시라. 유치장도 가면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경찰차에 실려갈 때 느낌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합니다. 자주 할 경험은 아닙니다만. 여담으로 지난해 그 제가 잡혀갈 때 저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다 잡혀갔잖아요. 새벽 5시 반에 애들이 한 4,000명이 깔려가지고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민주노총 사무실에 저 포함 3명이 있었어요. 1300대 1로 싸워가지고 졌습니다. 4,000명이 주변을 다 에워싸고 이제 경찰들이 14층이 저희 사무실인데 14층 문 앞에 새카맣게 깔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온다는 연락을 급하게 받고 막 피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새카맣게 계단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자고 있다가 여름이었잖아요. 9월이었잖아요.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막 이렇게 생수 해가지고 막 누르고 그러고 이제 옷 바꿔 입고 조끼 입고 딱 앉아 있는데 경찰들이 우르르 치고 들어와서 나가가지고 다 나가라. 그리고
그 이제 우리 담당하는 게 보통 진흥팀이거든요. 진흥팀만 들어오고 그 방패 들고 이제 전투보경 경찰들은 다 나가라 민주노총 사무실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워가지고 혼자 내보내고 이제 사복들만 들어와서 가시죠 이러길래 총장이랑 급하게 이야기할 거 있으니까 사무총장이랑 이야기할 시간 보장해라 이러면 나 그냥 못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쪽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야기하고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광화문 사거리가 원래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다 보면 교보문고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이 거의 신호까지 다 잡아놓고 백차를 세워놓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바로 종로경찰서로 데려가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총장이랑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서울건설 지부 몇 명 출발했다고 그 무전을 받고 애들이 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행하려고 사무실 근처에만 와 있던 게 아니라 주요한 건설이나 이런 주요 사업장들에 다 병력 파견을 해놨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몇 명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옮겨야 된다 이래서 신호까지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데리고 가고 그랬었는데 제 얘기를 왜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많이 경험해 보시라. 살다가 그런 경험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경찰들이 뭐 들이닥쳐가지고 잡혀가는 경험은 처음 해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새로 생긴 노동조합들에는 과거에 했던 경험을 쫓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재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를 규정하는 단어를 하나로 정리하면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우리의 상황, 한국 사회의 조건을 다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서 올해는 윤석열과의 투쟁 이런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해서 올해를 규정하는 단어라고 하면 좀 윤석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